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소름 끼치는 청소 아르바이트. 10여 년 전, 나는 삼류대학에 다니는 고학생이었다. 일주일에 나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서 용돈까지 받아야 겨우 집세를 내고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여름 더위에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때면 에어컨을 틀어두는 시민센터에 가서 리포트를 쓰곤 했다. 그 시민센터에는 지역정보 게시판이라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다. 나는 시민센터에 갈 때면 언제나 그 게시판을 확인하곤 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 수업 과정은 자신이 있었기에 과외 구하는 곳이라도 찾을 요령이었다. 하지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건 대부분 영어 스터디 모임을 구한다는 공고뿐이고 과외 교사를 찾는 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벽보를 살피고 있자니 이런 게 있었다. 7월 X일부터 Y일까지 방 청소를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반나절에 5,000엔. 전화번호 123-4567. 타나카. 마침 그 무렵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쉴 무렵이라 아르바이트도 안 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기 며칠 전이라 조건이 딱 맞았다. 5,000엔이라면 집에 돌아갈 때 교통비로 쓰면 되겠다 싶어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게시판에서 청소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남자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지만 알겠습니다. 며칠에 오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X일 이후에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남자는 그럼 X일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오기 힘드시면 9시부터 하는 걸로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고지연의 전화번호와 남자의 집 주소를 서로 알려주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확정되었다. 목소리로 보아 남자는 30대 중반인 듯 했는데 묘하게 목소리에 힘이 없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 이리저리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르바이트 날이 왔다. 날씨는 해가 쨍쨍해서 아침부터 더울 정도였다. 청소하는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타나카 시내 아파트로 향했다. 전에 들었던 주소를 따라 8시 50분쯤에 타나카라는 문패가 붙어있는 집 앞에 겨우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남자가 나왔다. 잘 오셨어요. 어서 와요. 자, 들어와요. 들어와. 남자는 다른 이와 말을 섞는 게 서투른지 내게 눈길을 주지 않고 인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실례하겠다고 말하며 신발을 벗고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다행히 에어컨이 켜져 시원했다. 그 후 다시금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정리의 절차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들었다. 무거운 물건을 옮겨다 버리는 것과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간단한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건 그게 고작이었다. 쓰레기는 꽤 양이 많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고학생인 내 입장에서는 가지고 싶은 것도 꽤 있었다. 그걸 알아차렸는지 타나카 씨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가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기꺼이 성의에 감사하며 오래된 게임이나 야한 책 같은 걸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것저것 하는 사이 청소는 착착 진행되어 갔다. 타나카 씨의 방은 순식간에 깨끗해져 갔다. 하지만 사실 애초에 물건이 많은 방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치우고 나니 방은 거의 텅 비어 보였다. 타나카 씨는 이제 슬슬 일하고 말하고 조금 생각을 하더니 슬쩍 나를 본다. 그리고 또 한동안 생각을 하고는 슬슬 끝내볼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 하루치를 주겠다며 1만 엔을 내게 건넸다. 타나카 씨는 혹시 괜찮으면 내일 또 반나절 정도 도와주지 않을래? 아직 좀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라고 했다. 나는 5,000엔 더 벌 기회라고 생각해 흔쾌히 수락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묵직해진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타나카 씨네 집에 가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타나카 씨 계신가요? 라고 소리를 치자 안에서 있어. 들어와. 하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실례한다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섰다. 타나카 씨는 어디에 있지? 아마 이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안쪽 방으로 향하자 타나카 씨가 능글능글 웃으며 다가왔다. 타나카 씨는 오늘은 반나절이면 되니까 봉투에 5,000엔 넣어서 여기 놨어. 라며 책상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이리로 와. 라며
내 손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실은 이 방 옷장 안에 해외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꺼낼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타나카 씨는 내가 옷장 안에서 밀 테니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에서 힘껏 당겨. 라고 말하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해 타나카 씨의 모습은 거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타나카 씨가 당겨. 라고 말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가방 손잡이를 당기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방이 딸려 나온다. 무겁다. 60kg은 좋게 될 것 같다. 온 힘을 다해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쑥 하고 가방이 나왔다. 어라? 텅 비었다. 옷장에서는 쾅쾅거리며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타나카 씨, 몇 번이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다. 점차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든다. 솔직히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황급히 옷장 안에 옷들을 치웠다. 아마 여기까지 고작해야 수십 초 정도 지난 것 같지만 몇 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이도 느껴진다. 타나카 씨는 옷장 안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올라서 있던 발판, 즉 가방을 치운 것은 나였던 것이다. 곧바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밧줄이 딱딱해서 도저히 맨손으로는 풀 수가 없다. 날카로운 건 어제 전부 버렸었다. 솔직히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타나카 씨는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내려야 하는데 붉은 로프다. 가위 하나 가지고는 무리다. 어떻게 하지 집을 뛰쳐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1분이 훌쩍 지나고 나서였다. 곧 119와 경찰이 오고 나는 그대로 경찰서에 가 하루 종일 조사에 임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찾아와 왠지 모르게 통곡하셨다. 타나카 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로프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탓인지 그날 중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품은 거의 없었다. 깨끗했던 것이다. 내가 이틀 동안 죄다 정리해 줬으니까. 그가 내게 주려고 놨던 봉투에서는 5,000엔권과 함께 유서인 듯 한 종이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것, 빚이 잔뜩이었다는 것 등이 써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우습게도 그 덕에 그나마 자살방조 혐의는 벗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정리될 무렵 경찰에서 압수하고 있던 5,000엔도 돌려주었다. 나는 그저 자살을 할 무렵 그가 신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내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날 과거 타나카 씨와 인연을 끊었다던 그녀의 누나가 찾아왔던 것이다. 진상은 이랬다. 타나카 씨는 어떤 종교의 열성 신자였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그 종교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탓에 죽고 싶지만 자살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던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약서지만 동생이 너무 큰 폐를 끼쳐서 라면에게 10만엔을 주고 갔다. 타나카 씨의 해석대로라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되는 걸까? 나는 고작 11만 5천엔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자신을 볼 때는 조심해라. 친정의 풍습이랄까, 관습 같은 게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자기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거울은 물론이고 물에 비친 모습이나 오칠한 그릇에 비친 얼굴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보이는 얼굴이 곧 자신이 죽을 때의 얼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섣달 금음날 밤에 먹는 메밀국수도 일찍 먹어버리고 늦기 전에 잠에 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나이를 먹음에 따라 밤 늦게 하는 TV 프로그램도 보고 싶고 친구랑 새해맞이 여행도 가고 싶고 점점 일찍 자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어떻게든 새해가 오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던 나는 11시가 넘도록 혼자 TV를 보며 뒤에는 라디오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날이 바뀌기 전에 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나는 그런 습관 따위 믿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맞이하는 새해를 기대하며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23시 59분 40초 50초. 그때였습니다. 50초가 된 순간 갑자기 리모컨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TV가 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꺼진 TV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눈을 감자 12시를 알리는 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한 번뿐이었으면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역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바뀌기 직전에 역시 TV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해가 바뀌면 TV는 원래대로 다시 켜집니다. 또 다른 해에는 새해맞이를 갖다 날이 바뀌기 직전에 내 눈앞에서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창에 내 모습이 비친다고 느낀 순간 나는 눈을 감았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창에 쳐뒀던 블라인드가 올라가 내 모습이 비친 적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내 얼굴을 보게 하려는 것처럼 날이 바뀔 시점이 오면 무언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4년 전에 결혼해 성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새해가 오르는 순간까지 비어있으면 TV가 꺼지거나 컵이 깨져 물이 흐르곤 합니다. 만약 해가 바뀔 때 어딘가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평상시 모습 그대로가 나타난다면 나는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없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 유학생.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상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다. 나는 부표대학 출신인데 학교에 다닐 당시 말리에서 온 아브시라는 아프리카 유학생이 있었다. 당시 3학년이었던 나는 젬베라는 아프리카 타악기 동호회 멤버였다. 그래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호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흑형이 다가와서는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리에서 온 유학생이고 이름이 압둘인가 그랬기에 우리는 대충 아브시로 부르기로 했다. 그는 젬베를 무척 잘 쳤을 뿐 아니라 24살로 당시 동호회에서 최연장자였다. 우리는 그를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고 평소에 이야기할 때도 그냥 아브가 아니라 아브씨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같은 동호회 소속의 애에게 전화가 왔다. 4학년이 되면 다들 취업 때문에 바빠서 놀지도 못하잖아. 오늘 다들 모여서 아라이씨 집에 가보자. 나는 대답했다. 아라이씨가 누군데? 뭐? 신명 스포츠로 유명한 흉가라고. 담력시험. 그래, 알았어. 아브씨는 같이 안 가? 그럼 내가 전화해서 말할게. 나는 신명 스포츠 같은 곳에 가면 아브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기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A인데 아브씨 우리랑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응. 리포트 써야 하지만 그래도 좋아. 갈게. 어디로? 고스트하우스. 아, 메종드 팬텀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무서운 거다. 노는 거 아니야. 싫어. 나 바빠. 안 돼. 아브씨가 꼭 있어야 해. 아브씨도 같이 가자. 내가 필사적으로 권하자 아브씨는 마지못해 같이 가리고 했다. 우리는 N의 차를 타고 아라이씨 집으로 갔다. 모임 멤버는 N과 나, 아브씨와 K, 그리고 1년 후배인 I까지 남자만 5이었다. 아브씨가 다들 젬베 가지고 와. 라고 했기에 우리는 각자의 젬베를 가져왔었다. 하지만 아브씨 본인은 젬베가 아니라 뭔가 깨지지 않은 색의 천으로 된 포단을 가져왔다. 다들 아브씨에게 심령 스폿에서 연주회라도 하는 거요? 라고 물었지만 아브씨는 아니야. 팬텀 위험해. 멀리 보낼 거야. 라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귀신이 무서우니 재령하겠다는 것 같았다. 그 후 아브씨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줬다. 꽤 기묘한 계획이었다. 우선 아브씨는 근처 숲에 혼자 들어가고 우리는 폐허 앞에서 젬베를 두드린다. 그러면 숲에서 남자가 나온다. 이 남자는 아브씨가 아니라 은토모라는 정령이라고 한다. 즉 아브씨처럼 보이더라도 아브씨가 아니라 은토모라고 불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숲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젬베를 두드린다. 이게 아브씨의 계획이었다. 아브씨는 이슬람교도로 술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입에 대지 않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씨, 너 이슬람교도인데 무슨 정령이 된다는 거야? 라는 웃었지만 아브씨와 자신은 말리 바마나 부족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유럽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해 크게 성공했지만 원래는 주술사 집안이라 현지 비밀 서클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다며 알 수 없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어쨌거나 아브씨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젬베를 마구 두드렸다. 잠시 후
숲에서 이상한 모습의 남자가 나왔다. 그 녀석은 빗으로 모양을 내고 눈과 코를 붙인 것 같이 생긴 가면을 쓰고 테이블고 크기의 꾀죄죄한 옷감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몸을 크게 좌우로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은토모다. 은토모가 왔다. 은토모. 라고 외치면서 젬베를 계속 두드렸다. 은토모는 집 앞에 서더니 변함없이 좌우로 몸을 흔들며 어눌한 일본어로 귀신에게 분노를 토했다. 나 은토모다. 은토모 화났다. 당신들은 죽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쁜 짓이다. 그러더니 고지와 아까 자신이 나왔던 숲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자, 당신들. 은토모랑 같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자. 은토모랑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는 숲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젬베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브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곧 숲에서 성큼성큼 꾀죄죄한 옷감을 든 아브씨가 나왔다. 이제 괜찮아. 여기 있던 죽은 사람들, 은토모랑 같이 돌아갔어. 우리는 안심했다. 그 후 다같이 아라이신의 집을 탐험했지만 그런 모습을 본 후여서 어쩐지 김 빠진 콜라를 마신 것 같은 밍숭밍숭한 느낌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배수관. 옛날 배수관을 점검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맨홀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 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는 일이었다. 맨홀로 들어가는 그 특이한 일이 마치 모험 같아 나는 매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일하곤 했다.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배수관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선배가 말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말을 걸어보고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몇 번 일을 거듭하며 알게 된 것이었지만 장소에 따라 배수관 중에도 사람이 살만한 환경의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종종 거기에 눌러 붙은 노숙자를 만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노숙자는 그나마 말도 듣고 안전한 편이지만 그 무렵만 해도 아직 과격한 좌익 운동 같은 게 성행할 무렵이었다. 종종 돌아다니다 그런 과격파 사람들이 시위에 쓰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둔 걸 발견할 때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 위험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하로 10m 정도 내려가면 완전히 새까맣기에 심리적으로 꽤 위축이 되기 마련이다. 한 번은 맨홀을 타고 내려가는데 안쪽 벽에 경 같은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 소름이 끼쳤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강가에 있는 맨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관은 가장 깊은 곳까지 가면 배수관이 모이는 곳으로 연결되는 형태다. 주변에는 온갖 곳에서 관이 모여들어 물이 흐르고 있고 안에는 거대한 폭포도 있어 그야말로 절경이다. 그걸 볼 생각에 신이 나서 나는 의기양양히 안으로 들어갔다. 20m 정도 관을 지나가자 안쪽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였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바로 소리를 졌지만 대답이 없다. 그곳은 물이 모이는 곳이라 애초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잘못 본 건가 싶어 다가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가까이 가니 역시 인간이다. 이봐, 위험하니까 이리로 나와. 라고 말을 걸며 다가갔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안쪽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뭔지 알 수 없는 금속으로 벽을 때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슬슬 이리 손에 익고 있던 나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뒤쫓으려 했다. 하지만 한참 달리다 보니 어느새 배수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었다. 그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폭포 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당황한 나는 황급히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기다리고 있던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랬잖아. 라며 화를 냈다. 아무래도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을 본 게 여럿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무서워서 일을 그만뒀다. 5번째 이야기. 친구는 경찰이다. 경찰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전에 겪은 이야기다. 그 녀석은 고속도로 순찰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과 과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한다. 일주일 전에 도호쿠 자동차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의 관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사고는 일가족 4명이 탄 자동차가 평일 심야에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에 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트럭 기사가 A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했다.
야간조로 대기하고 있던 친구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직행했지만 친구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다. 그 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가 이루어졌고 치아 구조와 병원 기록을 대조해 사망자가 도쿄 니시타마 지역에 사는 일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K씨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4명이었다. 체내에서 알코올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시야를 가릴 만한 것도 딱히 없었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고는 곧 핸들 조작 실수로 인한 보통 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친구도 별 특징 없는 평범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라고 과장에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장은 그게 말인데 라며 불러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한 소년이 도쿄 제2경찰서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럼 도대체 난 누구라는 건가요? 소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저께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어딘가 다들 놀러 갔나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밤이 늦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소년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무시당했다고 한다.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대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가족들의 이름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자신까지 포함해 가족 전원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멀쩡히 살아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 경찰서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사고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족들의 치과 치료 기록을 통해 부모와 딸은 틀림없이 본인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아들의 시신만은 머리 부분의 손상이 심각해 판명이 불가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아오모리 근처였지만 양측 모두 추부지방 출신이라 토호쿠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여행이라도 갔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친구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며칠 뒤 과장에게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자 과장은 우물우물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소년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형은 죽은 아들과 꽤 비슷했지만 치아 치료 기록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소년은 정신착란을 일으켰기에 곧바로 경찰병원 정신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 후 사고사한 가족의 집을 조사했지만 사고 후 누군가 살고 있었던 듯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소년에게 전하자 결국 소년은 완전히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시체는 누구고 아들을 자처했던 소년은 누구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가족은 어째서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을 그것도 평일 심야에 달리다 사고를 당했던 것일까? 나는 그 가족이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